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할 때 이게 뭐야? 사인이 안 맞았어요. 이게 뭐야? 아무튼 박수 소리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 네, 연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요? 리허설을 안 했더니 네. 아마추어잖아요. 네. 갑자기 네. 우리 혜정 씨의 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맨 처음에 그 초대 손님하고 네. 오붓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뭐 광장도 아니고. 굳이 오겠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유동호 선생님 얼굴 꼭 보겠다. 진짜 그건 없는 말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직한 방송이잖아요. 티 나요? 우리는 청취율 따지지 않고 정직 하나로 살아온 방송인데. 네, 열혈 청취자들이 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분들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까지는 지금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있어서 그러니까, 청취자, 열혈 청취자. 유동호와 양혜정 그래 복지국가 사람들이 저기 있는 거군요. 사람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예, 역시. 요즘 함부로 용어 잘못 쓰면 안 돼가지고 좀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네, 남들이 보면 효과음인 줄 알 수도 있으니까. 네, 사회복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네. 분들이고요.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어쩐지 눈빛이 네, 살아있죠. 네. 뭐 끌려온 듯한 눈빛도 있는데 좀 의심스러운데 약간 피곤해. 집에 갔어야 된다는 표정인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중요한 분을 모셨어요. 네네. 네. 항상 모시는데? 그랬어? 네. 그래요? 기존에 나오셨던 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분이 아니라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문제도 있고 대선 있잖아요. 대선. 네. 이럴 때 그래도 이제 이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을 모셔서 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알잖아요. 무슨 국장님요? 우리 이 방송을 하는 네. 아도니스님이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진짜 적합한 사람을 힘들게 모셨다. 삼고초려 알죠? 그렇죠. 그분 스케줄에 그래 저희가 맞췄죠. 네, 대선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삼고초려를 국장님이 하셨다고 하길래 네. 역시 섭외력을 제가 인정받았습니다. 네네. 다른 인생도 저렇게 섭외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 되나 봐. 뭐 그 말씀하실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됐어요. 네. 네. 더 이상 길게 말하면 이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일하고 있는 정초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래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오늘 같이 하신 분이 있으니까 네. 이건 진짜 꾸밀 수가 없는 소리네. 이거 효과음 아닙니다. 진짜 네, 놀라시는 분들. 거. 네. 당황스러웠어요. 네, 이따 방청객의 한번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고요. 당연히 들어야죠. 네.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찾아오신 분 두 분밖에 없었어요. 질문하면 방을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경찰 관계자 한 분하고 잘못 들어오신 분 외에는 여기 찾아오신 분이 드문데 찾아왔어요. 정초원 선생님 내가 불러도 되나요? 네. 뭐 딱히 어떻게 좋아하는 뭐랄까 호칭? 그냥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정초원 선생님 아니면 정초원 쌤 이렇게 많이 부르셔서 네, 알겠습니다. 정초원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정초원 선생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의견 또는 필요한 거에 꼭꼭 집어줄 것 같은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그래서 소개시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주로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인데요. 이제 복지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든 삶과 관련된 전 분야에 있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의 이익이 반영되는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다 해서 뭐 노동이라든지 뭐 건강, 노후, 또 주거 이런 교육 이런 전방위에 걸쳐서 이런 분야에 있는 정책들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연구를 그럼 직접 하시는 일을? 네, 그 중에서 저는 주로 청년 부분을 맡아서 청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 곧장 들어가기 좀 그렇긴 한데 청년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년 실업, 열정페이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시족 청년에 관련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혼술 네,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청년의 삶과 관련된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생각할 때 청년 대한민국 어떤 현실인 거예요? 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저도 지금 당사자 청년인데요. 그래요? 네, 지금 나이가 31살이고 청년수당 뭐 이제 받는 사람들로 따지면 이미 그 나이는 넘어가긴 했지만 이제 31살이면 그래도 아직은 청년으로 보는 게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겪기에도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힘든 게 제가 지금 건대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제 소득에서 주거비가 30%를 넘어가는 주거빈곤층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주거도 힘들고 사실 요새 뭐 3포세대라는 말이 많은데 사실 3포세대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와닿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연애하기도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과 시간이 없어서 힘들고 결혼을 생각하면 요새 이제 결혼하려면 한 7, 8천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용이 없어서 결혼도 못 하겠고 그리고 저는 취업을 했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지금도 취업 준비하는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얘들을 보면은 취업도 힘들고 지금으로서 청년들이 과연 어떤 점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그런 게 없는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할 요소가 없는 시대. 네. 되게 절망적 아닙니까? 네, 너무 절망적인 사회인데 미래에 개선될 여지도 잘 안 보인다는 점에서 더 절망적인 것 같아요. 발언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네. 복지국가 소사이티 정책을 담당하시 미래도 불투명하다. 지금 선거 중인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면 5년 동안 불투명할 수 있어가지고 네, 지금 당장 지금 현실만 지금 딱 현실로 봤을 봤을 때, 때. 앞으로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제 새로운 지금 공약들만 봐도 되게 장밋빛 공약들도 많잖아요. 이게 반영되면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그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런 일자리 공약이나 청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제안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그 캠프에 뭐 들어가 있는 그런 일들은 하고 계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캠프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건강 공약이랑 청년 부분에서 이제 공약을 냈는데 건강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민간보험에 많이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므로써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청년 부문에서도 지금 미취업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한편으로는 뭔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과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미취업 상태에 고용이 될 때까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청년 고용소득 보장제도를 두 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고용 보장제도,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하나로는 꽤 오래 제가 좀 공부를 안 하더라도 네. 오랫동안 지향돼 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절실하다. 네.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 하나로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비롯한 여러 복지단체들과 함께 2010년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주장은 했었고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아마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받았어요. 네, 그쵸.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제 당선이 안 돼서 이렇게 또 물 밑에 있다가 이번에 또 다시 공약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물 밑에 공론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후보들이 공약을 그래도 받았다는 자체는 긍정적인 검토. 엄밀히 보면 받았다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역대 많은 분들 지나간 거 보니까 공약이 그냥 빌공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번만큼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촛불 다 들고 있잖아요. 횃불이 횃불. 안 하면 그냥 레이저 막 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이번. 네, 지금 제가 병중이라. 그래요? 네. 진짜 보니까 지금 네. 팔이 네. 왜 그래요? 건강보험 하나로 돼야 돼요. 제가 팔이 부러졌거든요. 네. 자전거 타다 혼자 넘어졌어요. 자전거 타다가 네, 그래서 뼈가 부러졌어요. 팔꿈치. 그래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가야 되는 건가요? 네, 5월 초까지. 그래서 연휴 동안 그냥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거의 뭐 대선 시기를 이게 깁스로. 대선 때는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또 이제 깁스를 풀고 며칠 뒤에 이제 대선이거든요. 그때 좀 축배를 들 수 있기를. 네네. 네, 청년 공약 건강보험 하나로 꼭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아프니까 네. 절박하다고. 아니 CT를 찍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 CT를. 아, 방사선만 많이 맞았잖아요, 제가. 내가 그 심정을 저한테 표출하면 안 되고 제가 찍은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왔는데 많은 분 계시고 막, 네. 막 레이저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 갑자기 내가 어디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청년에 관련된 공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청년 수당, 청년 배당. 맞죠? 네. 이런 것도 있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말했던 거하고 약간 미묘한 건지 같은 건지 좀 설명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사니까. 먼저 저희 정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최저 생계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상담관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고용 상담관이 1대1로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네. 상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자는 것이 저희 정책의 취지인데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과 다른 것은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은 이렇게 직접적인 구직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청년 수당과 청년 배당에 약간 이제 비판이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들의 지금으로서는 빈곤 상태에도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그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소득 보조를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자리 매칭까지 거기 해준다는 점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청년수당은 보편적 복지잖아요. 사실 나이 어느 연령 되면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수당을 준다라는 개념인데 이 미취업은 또 어떤 취업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수당을 주고 고용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고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선별적이지 않나라는 어떤 뭐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도 소득 하위 60% 정도까지만 또 제공을 하고 있고, 네네. 네, 그리고 뭐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직장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주자는 측면에서 일단 저희는 이 당장 급한 청년들에게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이 제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혜정 씨 질문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아 그래요? 네네. 평상시에 뭐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니 저 이랬어요. 그랬어요? 방송 안 들으시죠? 아니 방송을 내가 하는데 나보고 안 들어. 내가 방송 안 듣잖아요. 녹음만 하고. 복제 인간이 녹음했던가 내가. 아무튼 오늘 상당히 날카로우셔요. 아니 그냥 궁금점이 뭐 있었어요. 근데 네네. 저는 뭐 이미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가진 뭐 궁금점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사실 이제 청년의 이 그런 뭐 고용과 관련돼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생애 주기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청년한테만 필요한 건 사실 아니고 뭐 중장년, 뭐 여성 사실 그 뭐 미취업자들도 굉장히 많고 뭐 조기 은퇴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확대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일 거는 같은데 우선은 뭐 청년에서 시작돼서 확대되어 가는 것도 이제 뭐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은 들지만 대상이 한정이 됐다 보니까 어떤 선별적인 거에서도 좀 논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어요. 네. 뭐 듣고 보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떠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도 지금 청년 얘기 나오고 청년에 대해서 하는데 본인도 이제 청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에 대해서 고통이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 그나마 나오고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에 일을 하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선거 시기 아니겠어요? 네. 이 정책이라든가 어떤 거를 제정할 만한 힘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또는 대통령이 영향하는 비선실세 이런 말 하여튼 된다면 어떤 걸 하는 것이 좋겠냐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정치원 대통령이 딱 했을 때 난 이걸 하겠다 딱 한다면 네, 만약 이제 제가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면 저는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 부처만 해도 몇 개가 있는데 네네. 굳이 하나의 정책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주거 문제도 그렇고 뭐 아이를 키우는 이 보육의 문제도 그렇고 등록금과 같이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문제가 있는데 모든 이제 방면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는데 굳이 네네. 하나를 꼽아야 되나? 저는 이 생각 자체가 너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이제 정책을 구성하려는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에서는 먼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찾고 그에 맞춰서 재원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네, 공약하시는 거예요. 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일자리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지금으로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그나마 가장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에 있어서는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고 싶고,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장학금 제도라기보다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이런 정책도 혼자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고, 또 주거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주거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외국과 같은 에서는 이제 청년들에게 주거 수당 같은 걸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주거 부분에서도 이런 정책을 해보고 싶고, 또 어떤 분야가 있었지? 나머지 네. 곤란하면 그리고 네. 뭐 유동호 잠깐 시키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양혜정 뭐 네. 총리 뭐 이렇게 알아서 하시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비서실장님 죄송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뭐 얘기하셨는데 복지국가 운동을 지금 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복지국가 운동이 뭐 나와 어떤 나를 둘러싼 사람 그리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사실 운동을 하는 거지만, 개인적인 어떤 미래, 네. 아까와 같은 뭐 청년의 같은 고민에서의 그 맥락에서 사실 그러니까 고민 조금 있지 않을까. 사실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안정된 직장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고 수입이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지 않는지 개인적으로.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한 지가 5년 차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5년차 강조하네. 5년차 강조. 괜찮아. 말해 괜찮아.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엔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래 한번 패기 있게 해보자. 나도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딱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집에서도 압박이 조금씩 들어오고,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 월급과 이 시간, 일하는 시간도 되게 이제 불규칙하잖아요. 이제 이 시민단체 일들이.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언제 결혼을 할 테고, 이제 30대가 넘었는데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를 낳을 거냐 이런 걱정을 하니까 네. 점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현실적 고민들이 사실 들기는 해요. 네네. 그래도 아직은 30대 초반이라서 그런지 그나마 이제 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는 뭔가 제가 나름의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한다는 생각해서 이 운동을 시작한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 분야에서 뭔가 기여를 한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좀 해보자 이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열정이라고 하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젊은 이상희 나이에. 대표님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네, 저희는 그런 거 안 가립니다. 저희는 괜찮고. 오건 어디 있어?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저 안 해요. 저는 뭐요? 누구? 이거 안 해요. 이거 좀 편집해 주세요. 중요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그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열정을 떠나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아까 청년 문제에 관련돼서 계속 꾸준히 왔는데, 하필이면 또 그 기간에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시원한 타임으로 네. 저희가- 댓글 읽어드릴까요? 그래요. 또 열혈 청취자분이신 것 같아요. 열혈? 네. 청년이 댓글을 아니길 3개를 다셔가지고 3개나? 네, 연달아서 저희 PD님이 바쁘셨는지 댓글을 바로 안 달아주시니까 연달아 3개를 다셨는데, 남양특집 216이라는 분이 네. 아니 답글이 한 페이지를 안 넘었다니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하지만 11회 퀴즈 답은 방송을 3번 들어도 모르겠는 것은 점점. 그리고 우셨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남기셨어요.
캔디 카메라를 쓰시면 사진 찍을 때 소리 무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 쓰셨어요? 아까 소리 났나? 되게 거슬리셨나 봐요 이분이. 아, 네. 시작만 하면 찰칵찰칵 하잖아요. 소리 나잖아요. 이분 예민하신 분이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한 방송을 3번 들으셨다니까. 아니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네. 소리도 그렇다고 네네. 거기 뭐 숨도 안 쉬면 안 되고 거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댓글 다셨나 봐요. 드디어 이제 답을 아신 거죠. 이분 네. 몇 분 듣고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10일의 답 약속해줘 부양 의무제 폐지 운동 부양 의무제 폐지 정책 내건 후보자 지지 활동인가요? 순수한 무력으로 답 써봅니다. 무력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댓글을 봤잖아요. 이때까지도 이제 저희 PD님이 안 보셔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또 그 캡처해서 날렸죠. 이분 줘야 될 것 같다. 아, 네. 그래서 사실 답은 틀리셨어요. 아, 그래요? 네, 답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였는데 하지만 뭐 다른 분은 댓글을 안 다셨고 이분이 또 이제 열심히 그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한테 선물로 보내드렸죠. 네, 댓글을 달았더니 또 바로 오예 하고 답글을 하셨거든요. 이분 한번 나중에 모시고 싶어요. 저희 한 100회 특집하면 네, 저희 청취자분들 모셔놓고 직접 이렇게 뭐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도 재밌다고 칭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네. 저희가 뜻하지 않는 네. 댓글도 당황스러워요. 저희 방송이 이렇게 순수한 방송이거든. 예. 아, 예. 네. 이거 그 드문 일인데. 그래요? 네네. 저는 댓글과 그 청취율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희 진짜 영향력 있는 방송인 거 모르세요? 네, 청취자에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청취자에 지금. 청취자. 눈빛이 좀 점점 저쪽 눈빛이 좀 불안하게 하는데 점점. 아니에요. 자기 순서대로 올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지금 아직 아니에요. 이번 주도 한번 문제를 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네네 저희 문제 있죠. 문제 나갑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대선 후보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공약집을 다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갑자기 정적이 네. 흐르긴 하는데.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 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는 거 아니야. 아니, 올라오지도 않았어. 네네. 네. 그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네. 뭐 의견을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네. 오늘은 정초원 선생님. 네. 다시 게스트 분한테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아직도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까 왜 결혼을 이렇게 돈이 얼마 있어야지 결혼하고 그런 거 뭐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주거 인건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엄마한테 얹혀 살기 때문에 그런 사실 뭐 급여에 어느 정도가 나가진 않는데 사실 저희가 오는 길에 밥을 먹고 왔거든요. 같이 여기 그 오신 방청객분들이랑. 밥 굶기고 온 거 아니고요? 표정 이상한데? 네. 내가 밥 먹고 온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네. 이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오다가 저희가 복권을 샀거든요. 복권만이 네. 유일한 탈출구다. 했는데 제가 2,000원짜리 긁어서 4,000원 냈어요. 그래요? 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아직 가방에 있죠. 아, 바꿔서 또 4,000원어치 바꿨어요. 로또도 샀어요, 로또. 그래요? 제가 다음 방송에 나타나지 않으면 네네. 그냥 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고민이 되거나 약간 스트레스 좀 해소하고 그럴 때 그냥 재미로 복권 사고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을 둘러싼 어떤 청년분들이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사실 방법들이 있는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소소하게 카페에 가거나 뭐 공원 이제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모아서 여행을 가거나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가끔 저희도 한 1년 정도 길게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시민 활동가 분들이 아니 요새 청년들 되게 힘들다더니 다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다 잘 사는 게 아니냐 이 말을 듣는데 뭔가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그래도 저번에 한 300 정도 그때 들었으니까 이 300을 모아봤자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모아봤자 뭐 집을 사나 차를 살 수 있나 결혼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이걸로 할 수 없는데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조금 이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안쓰럽기도 한 건데 이게 이것마저 이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서운하면서도 역시 아직 겪어보지 않으셔서 지금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살아보지 않으셔서 그런가 하는 그런 서글픔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네.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레드썬하고 들어가 보면 우리 시작할 때는 그 숟가락 하나로 시작했다야.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거든요. 시작했다야. 이렇게는 그 숟가락 하나로 우리 시작할 때는 하고 들어가 보면 생각을 제가 레드썬 제가 그분들의 그런 지적도 있는데 들더라고요. 그런 서글픔이 많으셔서 그런가 하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살아보지 않으셔서 지금 이 시대를 겪어보지 역시 서운하면서도 말씀하시는 게 되게 힘든 거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이것마저 한 건데 이게 되게 안쓰럽기도 한데 이게 한편으로 해지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 아마 조금 이제 더 행복을 하고 하면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한번 정규직이 되면은 정년이 보장된 사회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그 시절을 사셨지만 지금 청년들은 한번 정규직으로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년까지 보장이 되지도 않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가 실시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임금도 많이 깎이고 또 대부분의 청년들은 특히나 지금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예전과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속된 말로 누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로 지금은 용수다 개됐다야 청년이 거꾸로 그 댓글 다신 거 아니에요? 그러세요 지금 격조 있는 방송을 하는 격조 있는 방송을 왜 웃으세요?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건우 위원장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요? 네. 저희 유동훈한테 막 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오건우 어디서 오건우? 네, 아무튼 시대가 틀리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둘러싼 환경도 다르고 어떤 소비에 대한 사실 기준도 다르는데 그 소비에 대한 기준을 본인들의 판단으로 사실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차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소득은 안 되면서 차도 몇천 사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급여가 오르면 당연히 차나 뭐 집을 늘려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근데 지금 세대에서 보면 조금 요즘에는 좀 약간 합리적인 소비라고 해서 집을 그렇게 키우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결혼 같은 경우도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많이 예전부터 오래돼 왔던 어떤 예물이나 예단 이런 것들 축소하고 이런 것들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 하나 그런 어떤 여행 본인들이 그 많이 경험하지 않고 과소비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행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듯이 사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뭐 저희도 뭐 그 윗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얘기하는 것도 그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뭐랄까 청년들의 어떤 삶이나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단 하나 그 측면만 보고서는 비난하는 거는 과연 옳으냐? 그럼 결국은 이 이제 사회복지 바닥을 욕할 때랑 똑같은 거긴 한데요. 이 나라를 이 청년들의 삶을 청년들이 만들었냐? 아니잖아요. 네.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결론은 알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저는 아무 말 안 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네네. 유동훈은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지? 아무튼 그 청년 문제 이제 복지효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OECD 항상 강조했었잖아요. 와, 우리가 OECD 경제 규모론 10위권 해가지고 전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냐?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유동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질문은 되게 상대적인 것 같은 상대적이요? 게 예. 네, 왜냐면은 미국도 어떤 복지국가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사회복지 하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이제 복지국가 유형별로 나눴을 때 뭐 자유주의 유형 복지국가 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좀 저희가 보기에는 더 신자유주의적 국가에 가까운 이런 국가를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국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복지국가라는 단어 자체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민들은 과연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경우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은 국가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복하진 않다. 이런 말 하면 또 우파 인사 항상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꼭 좌파들은 꼭 그 행복 지수만 가지고 대한민국을 평가해. 경제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 하는 게 아니라 유엔 행복 보고서에 나오는 건데 그쵸? 그분들 비난. 걔들도 좌파야. 이래. 유엔이요? 아니. 유엔이 좌파예요. 항상 언이잖아 걔네. 이런 말 이거 삭제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항상. 알겠습니다. 행복하냐? 진짜 행복하진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저요? 네. 청년이라고 좀 보긴 조금 어렵잖아요. 갑자기 우울해지긴 하네요, 진짜. 아니 뭐 저도 네네. 조금 저는 청년이죠. 저는 청년인데 갑자기 또 우울해지긴 하네요. 우리가 건강보험 하나로는 꼭 해야겠다. 이런 느낌 확 오네요, 진짜. 그 중요한 곳이네. 핵심을 찔렀어. 건강보험 하나라고 청년 문제 해결하면 끝나는 것만 대한민국 보니까. 끝나죠. 네, 몰랐어요. 네, 노후가. 거기다 좀 가능하면 여행 좀 보내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에브리바디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여시가 뭐 하다 보니까 넘어갔어.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오신 분들.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무리 좀 음지에서 방송을 해도 방청객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100회가 넘어간 그래도 이게 만목 라디오의 한 시즌인데 각자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본인이 소개하기 싫으면 별명해도 돼. 뭐 여기 아도 뭐 다 있었어. 옛날에 우리 할 때. 아니 직장 이름 말하면 안 돼? 잠깐만. 뭐야 환영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저리 갈라는 소리예요? 하여튼간 네. 네. 각자 한번. 네, 점점 마이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네네 들어가 있네.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음성 변조 원하면 음성 변조도 제가 넣어드리니까. 안녕하세요. 저 쌍문동에 거주하는 청취자입니다. 아, 네, 쌍문동 주민이세요. 쌍문동 청취자님. 네, 방송 어떤가요? 제가 1회부터 한 7회까지 정도 웬일이니? 들었거든요. 어머, 안 들었네? 1회부터 7회까지? 아니, 뒤에 거 9회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거 따지니까 좀 긴장하잖아. 나름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심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새로 알 수 있게 되는 기회 같은 것도 있었고 네. 들으니까 또 관심이 가기도 하고 오.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니까 우리가 마치 섭외된 분 같잖아. 네네. 놀러 온 분. 그래요? 놀러 왔는데 저런 말 해주고 놀러 가신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채원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네. 혹시 질문한 거 이 복지에 관련된 연구하시니까 질문. 뭐 질문보다도 저도 어쨌든 청년에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아직 청년의 범위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 아니었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저도 어쨌든 비정규직도 해봤고 뭐 지금은 저 나름은 되게 안정되고 만족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청년의 문제는 아니고 청년도 문제고 뭐 중장년층도 문제고 노년도 문제고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둔 복지보다는 좀 전반적인 정말 그 국민의 행복? 아까 행복 얘기하셨잖아요. 네, 행복. 그래서 그냥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복지국가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 출마하신 분 아니었어요? 너무 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훌륭하지 않습니까? 청취자가 저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수준의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이라고. 아니에요. 네. 내가 무슨 말하는 거지? 저 혼미해졌어. 갑자기. 진짜 중요한 그 말을 하셨어요. 혹시 옆에 가운데 계신 분 그냥 앉아 있는 가운데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다 편집될 수 있어. 다 걱정하지 마. 저는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거 박수 쳐줘야겠다. 좋아요.
지금 대선 공약 중에 유치원 이런 거 늘리는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통 학교가 12시 40분 뭐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많이 미흡하거든요. 돌봄 교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신청해야 되고 선착순에서 밀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갔을 때 엄마들이 워킹맘에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계속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이거 노동 시간이 증가되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안 맞는 거, 가족이라 해놓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참 현실인 것 같아요. 좋은 지혜인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몇몇 이제 워킹맘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저 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네. 엄청 바쁜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네네. 원래 사람이 좀 정신은 없는데. 근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이렇게 물리치료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하루 종일 굉장히 몸을 많이 사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애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요? 저 집 아이들 남자애들 둘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얼마나 신경도 쓰이겠어요. 그래서 되게 한동안 되게 좀 많이 늙어가지고 걱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네 그랬던 워킹맘의 현실을 직접 옆에서 보면은 엄청 힘들어서 저는 저렇게 살 자신이 없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 위로의 말인지 어떤지 애매하지만 대단하다 뭐 이런 거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연구원님한테 질문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짧은 이 시간이었지만 호주에 좀 나갔었는데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니까 4학년 때까지는 부모 중에 한 명이 무조건 퇴근을 하거나 부모에 준하는 사람이 꼭 해야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퇴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케어를 넘겨주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방치가 되면서 좀 더 가난해가지고 돈을 버는 맞벌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까도 말했지만 저 어머님처럼 안 되니까 어디 뭐 태권도 도장이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내가 무슨 무술 배우러 다니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휴직 제도도 맞아. 네, 휴직 제도도 활발하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특히 네네. 거기 외국 같은 경우는 엄마의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이게 아빠들도 되게 그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웨덴의 어떤 이 육아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문화센터의 모습인데 대부분이 다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놀이를 하든지 이런 모습을 이제 자연스럽게 찍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빠 휴직을 쓸 수 있는 곳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휴직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엄마들이 쓰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제대로 못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눈치 보면서 그것도 네, 모든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책임을 여성한테 전가시키는 휴직을 강요당하는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희한하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유난히 육아가 엄마의 책임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게 제 친구들도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은 애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직장을 가졌었는데 다 여자들이 휴직을 하고 애를 하루 종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친구는 행복해 하죠. 이제 자기 아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일도 되게 잘해서 그 직장 내에서 되게 유망한 그 직원으로 인정받던 애가 1년 정도 휴직을 하더라도 이미 그 1년 동안 이제 그 회사도 많이 변하고 했을 텐데 그런 복직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거기에 잘 따라가서 그 기존의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이 기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면서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도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여성분들이 다 지는 거네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통념상으로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여성들도 이 어린 아이를 이때까지는 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존경스럽습니다. 네네. 한명 유일한 네. 부모가
부모 입장이라 여기서 여기 그래? 몇 명이 하나 그게 둘 셋. 유일하란 말 안 네, 떠. 7명. 7명 지금. 뭐 오늘 칭찬하는 건지 오늘 방청객 막 주름만 괜히 왔다고 저거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사실 그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을 것 같지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돼 있는 기간도 있지만 아닌 기간도 있고 사실 면접 볼 때 그 결혼 약간 뭐 흔히 말하는 뭐 정년기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물어보고 남자친구 있냐 결혼할 계획이냐 그런 것도 물어봐요. 남자친구 네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데 있어요. 그리고 뭐 결혼했을 초기면 뭐 임신할 계획이 있냐 뭐야?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네. 거기에서 상사들이 뭐 이렇게 뭐 관장, 국장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여자인 경우도 있죠. 웬일이야.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돌아왔을 때 원래는 그 직책이나 이런 것들하고 직무가 바뀌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뭐 육아휴직을 쓰고 오면 이 정도의 이제 불이익은 뭐 사실 뭐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노동법상으로는 함부로 이제 업무에 대한 부당한 그 뭐 어떤 자리 이동이라든가 할 수 없죠. 왜냐면 그걸 자동 네네. 이동한다면 사전에 뭐 알려주거나 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노동법이 아니라 정신이 문제가 있네. 그렇게 질문할 자체가. 아니 그리고 뭐 평가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시기를 뭐 피해서 쓰라는 등 사실 육아휴직은 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간을 사실 뭐 기관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그걸 조정을 뭐 강요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좀 어느 정도도 감수하고 이해하는 분들도 또 많아요. 특히 뭐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 의식 이런 것들 사실 그것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냥 참고 인내하고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관도 양해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쫓겨나는 거나 이런 그런 고용 불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쫓겨나는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고용 환경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채용 시부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는 이제 곧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겠지 이 생각으로 대부분 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 전공 공부하고 하면 다 결혼 정년기 아닌가요? 좀 애매해. 그렇죠. 요즘에 결혼 정년기라는 게 사실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그냥 평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아니 뭐 아이를 위해 쓰게 있기 때문에 유아휴직이지 뭐 상사휴직인가 상사를 위해 쓰나? 그건 희한하네 이거. 대한민국이 희한하다. 아무튼 좀 고생을 많이. 계속 시선은 게스트가 아니라 방청객을 향해 있어가지고. 그래, 너무 가면 안 돼.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복지국가가 필요한 또 청년의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고 있는데요. 1월 말에 쓰신 그 칼럼을 읽어봤어요. 청년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오길. 네, 그래서 명절 스트레스랑 뭐 취업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이제 제가 그때쯤에 설 명절이었고 네. 이제 다들 청년들도 집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그때 한참 인터넷에 막 올라오는 말이 명절 대피소 또 이제 명절 때 뭐 잔소리를 피하는 방법 해서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제 재밌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연애를 안 하니? 그러면은 그러면 매달 저한테 48만 7천 원을 주실 수 있냐? 평균 연애 비용이 4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너는 왜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냐? 하면은 연봉이 아직 1억이 안 돼서 애를 못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넘어갈 수 있다고. 이게 네, 잔소리를 잘 대처하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명절 대피소라고 하길래 이제 찾아보니까 이 취업 준비 학원 있잖아요. 영어 학원이라든지 뭐 각종 자격증 학원에서 그날 명절날에 이제 공부 공간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다과랑 같이.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이런 잔소리 듣기 싫은 청년들 와서 자유롭게 공부하라고. 그래서 다들 거기 간다고 막 이런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명절을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까라는 거를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영역이랑 연관 이제 시켜가지고 같이 써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 실업의 문제랑 청년 실업의 원인과 제가 생각하는 해법 이거를 이제 칼럼에 담아봤는데, 먼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는 뭐 청년 실업의 현황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방송에서 봤다시피 심각하다는 걸 아실 테니까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서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다면 무엇이냐? 뭐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하는 시간만큼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를 주고, 또 칼퇴라고 눈치 보지 말고, 칼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칼퇴라고 눈치 보지 말고 이제 일한 시간이 끝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있는 삶을 보낼 수 있게, 이런 노동 환경이 제공되는 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 자체가 너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공공기관 일자리가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인데, 그 공공기관 일자리 비중도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그 기준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공기업을 준비를 하는데, 작년에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22대 1 정도 되고, 지금도 한 25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지금 노량진이나 신림동에 있는데, 그런데 되게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은 이제 그나마 안정된 일자리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어쩔 수 없는 청년 실업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기관 일자리 말고 민간 기업의 일자리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이게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이건 역시 청년들이 계속해서 취업 상태에 머물면서 조금이나마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조금이나마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결국 또 실업자로 이제 추산이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사회 안전망이 열악한 것 같아요. 사회 안전망, 제가 이제 말하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면 이제 뭐 대학 가서도 지금 등록금이 연평균 67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봤자 월 135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데, 이 등록금을 어떻게 충당할까 하면 그나마 국가장학금 제도도 청년들의 수혜 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 시절에 이 빚을 지고 또 사회에 나오더라도 사회적 출발선에서 이미 그 등록금이라든지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다 짊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처음이니까 뭐 비정규직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 일자리에 들어가면은 이 빚은 다시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 계속해서 또 취업 준비를 할 테고,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육이랑도 연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하는 게 과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가서라도 1년 이내에 그 퇴사하는 비율이 되게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다기보다 앞에서 말했던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일자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일을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금방 나와서 다시 실업자로 편입이 되고, 이런 게 청년 실업의 중요한 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꽤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그쵸? 저희 이분 능력 있는 분이라 통째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그 청년 문제 듣고 보니까 뭐 어디 하나 뭐 딱히 뭐 그나마 안심할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청년이 진짜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청년 문제 그 중에도는 하나는 게 뭐냐면, 또 청년 일자리에 관련해서 너무 청년들이 학교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입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너무 고학력이 되니까 너무 낮은 일자리를 안 가는 거 아니냐. 중소기업, 제가 그렇다는 게 눈빛이 좀 아니라, 저는 당연히 이런 의견이 있다. 학교에 계시잖아요. 웬일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여간 너무 학교 가서 고학력 되고 낮은 그래도 자리 있는데 중소기업 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자기가 편한 것만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된 거다라고 지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청년들이 왜 굳이 대학에 가려고 할까를 먼저 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면은 청년들 어떤 애들은 미술을 하고 싶고 어떤 애들은 또 그냥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체육을 하고 싶고 하는데 얘네들이 반드시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대학에 안 나오면 쟤는 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우리 사회는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돼. 이런 통념 속에서 그리고 당시 이제 고등학생인 청년들은 가족의 울타리에 있는데 그 부모님들도 다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과연 대학에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대학에 가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 어쩔 수 없는 노동시장의 환경과 이 교육 환경 때문에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그 등록금도 비싼 대학에 가는 것이고 그 등록금과 이제 대학 생활했을 때는 각종 생활비로 인해 가진 이제 부담을 지고 또 다시 사회적 출발선에 서는 것이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 출발부터 네. 이 빚을 안고 출발하는 네. 그런 악순환이군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이제 뭐 몇몇 사례들을 보면 뭐 사회복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한 상태로 뭐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이제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취업을 물론 이제 이분들도 시도를 하다가 비정규직 일자리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회복지 쪽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비정규직을 계속 도는 경우를 꽤 봤어요. 근데 일반 그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사실 바보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첫 단추를 깼을 때 미래의 삶이 사실은 더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 선배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스펙이나 더 공부를 더 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사실 시작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그 시작으로 직장으로 삶이 또 갈리고, 뭐 지금 학벌도 사실 세습이 되고 있잖아요. 학력과 학벌이 세습이 되고 있는 사회에서 사실 살아남을 구멍을 사실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것을 과연 뭐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까 뭐 120명이 물렸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진짜 무슨 99점 몇 %의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10명 중에 2명이나 그나마 정규직이 될까 말까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도 줄여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이 통로 자체도 사회적으로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듣고 보니까 긍정적이 되는데 너무 청년 현실이 안 좋으니까 힘내라고 말하기도 좀 미안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앞세대가 만든 사회를 가지고 뒷세대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족이나 자립이 불가능한 청년들이 과연 뒷세대를 어떻게 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항상 하면 아이를 낳게 해야 되는데 인구론을 얘기하고 있어. 인구론을.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저렇게 어려운 시기를 조금은 지났죠. 아직 겪고 있나요? 어려웠죠. 누나는 책임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청년이라. 그래서 네, 저희도 열심히 복지국가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 국장님 위해서. 반성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됐나요? 그래도 저희가 그 전문 연구원 모셔놓고 하려면 우리 팩트에 기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그 정확하게 연회 비용 나왔었지 않습니까? 40얼마라고? 네. 그거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뭐 산출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표본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굶주리다 보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찾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그래도 이제 장시간 어려운 시간 내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이해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또는 복지국가 운동을 하시고 못다한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게 별로 안 돼서 경험이 별로 안 돼서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방청객 분께서 모든 사람들의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런 행복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 문제를 연구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각종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게 어떤 계층인지는 한번
그 계층인지는 명확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그 청년 세대인 것 같고, 그 청년 세대는 이 생산 가능한 능력을,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정책에서든지 자꾸 배제가 되는 게 되게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세대의 문제는 단지 한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빈곤할수록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세대도 이제 점점 더 빈곤해지고, 부모 세대가 빈곤하면 또다시 청년들의 삶의 질도 낮아지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이 연대적 메커니즘이 이 가정 내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좀 더 사회까지 확산돼서 작용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청년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복지국가 운동을 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복지국가가 필요한 청년의 이야기,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겠죠? 뭐 정권 교체는 지금 2번 미시는 거예요? 뭐 2번이 누구죠? 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청년에게,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행복할 수 있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런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초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우리 그 방청객 여러분한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